양자의 차이가 이제 50억 원 정도가 나버리니까 네. 감정평가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 정도가 되면 감정평가가 감정 상하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입주자 측에서 받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고 사실 이번에 분양이 이렇게 협상조차 제대로 못 해보고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그 결과 금액도 정말 참 황당한 금액이지만 저희 임차인들은 시행사 측에 의한 터무니없이 높은 감정가격과 감정원에 의한 그 타당성 조사 가격을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차인들은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끝끝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토크 전. 혹시 서울 한남동을 지나갈 때 한남 더 힐이라는 아파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호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곳의 시행사와 입주민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남승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남동 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아파트죠, 김 기자님? 옛 단국대 부지에다가 부지 넓이가 11만 평방미터, 이게 평수 따지면 3만 5천 평 정도 될까요? 아파트 32개 동, 네. 600가구 정도로 건설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남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진 교통도 편하고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한남동 자체가 일단 원래 전통적인 부촌이고요. 내부 설계 구조도 뭐 복층형도 있고 아주 고급으로 잘 지은 유명한 아파트인데 네. 단지 내에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뭐 아하. 각종 뭐 요가나 피트니스 센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급 임대 아파트, 일단 임대 아파트로 예. 3년 전에 분양을 했다는 게 특징이죠. 위치도 그렇고 예.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비싸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초보 아파트라고 괜히 이야기한 건 아닐 텐데 얼마나 네. 비싸요, 박 박사님? 한남도 힐 같은 경우에 한 244제곱미터니까 3으로 나누면 81평?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예, 예. 그 정도 되는 게 한 33억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나가 222제곱미터가 네. 26억에서 28억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예. 지금 논쟁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분양을 할 당시에 예. 이게 이제 위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 아파트로 지었는데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네. 좀 피하기 위해서 임대 후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3년 임대를 하고 이후에 분양 전환하는 걸로 하자.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양 전환을 하니 애초에 시행사에서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격 고가 아파트에 높여받으려고. 걸맞는 가격을 받겠다. 네. 이런 거였고 한데 이제 그 가격을 감정평가를 그러면 하자 이래서 하는데 시행사와 입주민들이 각각 두 곳에 이제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요. 전용 면적 87제곱미터 같은 경우 시행사는 뭐 대략 한 9억 8,600만 원. 예. 근데 이제 입주자 측에서는 6억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억 4천 정도가 차이가 났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33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시행사는 79억 원, 약 80억 가량으로 예. 이제 가치를 매겼는데 주민 측에서는 29억 2천만 원 이래서 이제 한 30억 원 정도다. 양자의 차이가 이제 50억 원 정도가 나버리니까 야, 이게 이 정도가 되면 감정평가가 감정 상하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각각 너무 큰 차이가 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자체에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도대체 감정평가라는 게 뭐야? 이렇게 의문을 갖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감정평가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부동산 또는 동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자산이 되겠죠. 네. 이런 자산의 가치를 측정해서 평가하는 업무를 이제 감정평가 업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래를 한다는 것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는 지점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감정평가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관련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소송할 때 예.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예요. 그렇죠. 그 많은 사건에 있어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감정평가 많이 해보죠. 오늘 얘기하는 거는 예. 감정평가는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어요. 음. 신체 감정평가, 신체 감정도 있고 부동산 감정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뭐 그런 감정도 그렇죠. 있고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부동산 감정을 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요. 부동산 감정이 가장 흔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 부동산 감정을 해보면 그 감정 평가자들 사이에 그 용인되는 오차 한계가 있어요. 5%입니다. 어. 5% 이내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법원에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오차 범위인데 이걸 넘어서면 이제 감정평가 신뢰성에 법원에서도 인정을 이번 하지 같은 않는. 경우는 100% 이상 차이가 근데 지금 나는 경우죠. 보니까 이번 거는 예. 332평방미터 같은 경우에는 150%예요. 주민이 그렇죠. 맞아요. 예. 평가한 거 대비 시행사가 150%가 넘습니다. 부동산 내에서도 감정평가는 보상평가가 있잖아요. 예. 일단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이유에서든 보상을 해줄 때 평가하는 금액이 있겠고 네. 담보,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 평가하는 게 또 있겠고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원이 또 감정평가하는 예. 법원 경매평가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거 누구나 다 어느 땅이나 공동으로 확인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가 있겠고 이렇게 예. 크게 나눌 수가 그 있는데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건데 그렇죠. 방법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해관계가 다르면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보상 같은 경우는 보상 받는 측과 네. 보상을 해주는 측은 어떻게든지 금액 차이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상은 적게 해주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높게 받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가 끝이 나고 이제 내가 이걸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세차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분양받은 후의 가격은 그거보다 몇 배가 튀은 상태에서 나는 부를 누리고 싶은 거고 그렇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격차를 자기 시행사에서 가져가고 싶은 네.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미래 세안은 시행사 쪽에서 고용한 감정평가사고 또 나라 제일 쪽은 입주자 쪽에서 뭐 의뢰한 예, 예, 감정평가사인데 다 갑을 관계가 틀리잖아요. 예. 입주자가 갑이면 예. 시행사도 갑이고 그렇지. 미래 세안은 을이고 그죠. 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서로 가격 차가 말씀하신 것 2배 차이가 나는 그게 이제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면 각 요인들이 쭉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뭐 지형이 어떻게 됐는지, 뭐 네모난지 동그란지, 교통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 이제 개별 요인들이 쭉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게 거래 사례예요, 거래 사례. 실제 거래 사례가 있는지.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요. 사건의 예.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없어요. 없죠. 예. 아, 거래 그래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준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중고하는 기준을 양측에서 마련을 한 게 이 예.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한남 더일의 감정평가 기준을 대충 비슷한 아파트 단지랑 비교를 거기에 준거를 해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양측이 달랐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시행사 측은 그 삼성동에 있는 삼성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어떤 레벨이다. 여기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갔고 세입자 측은 한남동 인근에 유엔빌리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힐탑 트레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거도 거기도 비싼 데예요. 예. 비싼 데인데 거기보다 조금 낮게 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한 10% 정도 낮게 했고 예. 그 시행사는 삼성 아이파크보다 10% 높게 했고 또 그래서 더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거를 비교 표준지라고 하거든요. 예. 아하. 그 비교 표준지를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컨센서스가 좀 달랐다. 그렇죠.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감정평가 수수료도 엄청나게 컸어요. 얼마나 됐어요? 이 보면 시행사 쪽은 3억을 지불했고요. 아. 이 입주자 측은 무려 6억 원을 이 수수료로 냈는데 예.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감정평가 수수료랑은 단위가 달라요. 물론 600세대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입주자 측은 개개별로 지불했기 때문에 6억이 됐다 이렇게 설명도 있는데 예. 어쨌건 절대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굉장히 놀랐고 예. 처음에 그렇게 분양할 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네. 하느냐를 미리 정했어야 돼 계약에서. 그러니까 비교 표준지를 어디로 정하고 이 감정기관은 어디로 한다. 우리가 그 계약서 쓸 때도 당신하고 나하고 싸움이 나면 법원은 어디 법원으로 관할로 한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계약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입주자와 시행사가 싸울 때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중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재가 이제 들어오는데 중재가 누가 들어왔냐 그러면 정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쟁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닐 텐데 그렇죠. 왜 유독 이번 사건에만 국토부가 이렇게 나선 거예요? 남 기자님? 그래서 뭐 이제 일부에서는 뭐 유력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평가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사실 흔들리게 되는 부분은 네. 이 감정평가 업무는
국토부의 관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관할 그러네요. 부처로서 좀 손 놓고 있기 어려웠던 점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 이제 사실 생긴 것도 보면 네. 이제 1969년 정도에 아마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무슨 그 공공기관 처음부터 네. 공공기관으로 생긴 것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 재무부에서 어떤 국유재산 평가, 그다음 담보물 감정 이런 업무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유재산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회사. 네. 입주자와 시행자 간에 서로 다른 감정사를 예. 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를 해서 싸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 정부가 보니까 너들 둘 다 터무니 없다 이거. 그러면 적정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내놓을 테니까 잘 들어봐. 근데 그대로 제가 따옴표를 인용을 할게요. 예.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 가격 범위는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기준을 삼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 감정 평가 결과는 아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분양 전환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거 이 왜 사람들이 해? 발 빼는 거예요? 발 빼고 발은 빼고 너희들 지금 미래 그리고 네. 세한 그리고 나라 제일 예. 순엉터리 감정 평가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 징계하겠어. 이거 너희들 앞으로 내가 제대로 감정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렇게 된 거죠. 엄포를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도 불만을 가진 게 예, 뭐냐면 이전의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어떤 조사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누락했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지 이제 금액을 내놓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금액을 내놓은 건 뭐냐면 심판이 이제 플레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플레이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 이건 하나의 사례야라고 그렇지. 하면서 이제 치고 빠져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감정평가사들한테 있어서 국토부는 갑중의 슈퍼갑이에요. 그렇겠죠. 국토부가 전국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감정을 매년 하잖아요. 예. 그거를 그 감정평가 법인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큰 이권이 그쪽한테 국토부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갑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셨겠지만 예. 감정평가사가 전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네. 감정평가사법은 없습니다. 어머.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네.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변호사법 있죠? 공인회계사법 다 있죠? 있죠. 세무사법 네, 있죠? 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법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감정평가사법은 법이 없어요. 아. 부동산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차지한 비중이 크고 경제적 비중이 크고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그 가치 평가의 객관성과 어떤 신뢰성, 전문성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국토부가 이번에 개입이 되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뉴타운 문제도 사실 심각했었잖아요. 뉴타운 같은 거 개발하면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가격을 오른 상태에서 입주를 하라 그러니까 입주를 못 해갖고 결국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거래 교 외 나왔죠. 쪽으로 예, 나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서민층들은 밑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돈 싸움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굳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 뭔가 찝찝하거든요. 이 찝찝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뉴타운과 같은 사례. 즉 우리가 지금까지 공정한 잣대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9번 잣대였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핵심이네요. 그 잣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도 방기하고 있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관도 사실은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 숫자가 되게 당황스럽고 그 방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도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의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국회에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결론이 나는 한 달 사이에 내부 인원 교체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외부 평가사들도
또 교체가 되는 한국감정원에 의한 타당성 조사 가격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격이므로 이걸 갖다가 시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갖다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는 그 감정평가협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보는 것도, 그리고 그 방법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기. 저희 임차인들은 공정성이 담보가 된다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용산구청장이 선정하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을 한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노후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얘기를 먼저 드리면 노후 문제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하겠어. 그렇죠. 주택연금 때문에 말씀을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걸 매각하거나 하지 않고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년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연금 골치 위주로 아프다. 제도잖아요. 갖고 있는 집이나 땅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거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 가입자가 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할 때 시세를 한국감정원 시세하고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근거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해서 예, 연금을 연금을 주게 된단 받는구나.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가가 또 굉장히 또 그러네요.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가치를 있고. 많이 받으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예. 문제는 또 세부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는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네, 여기는 감정평가가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본인이 개인 소유주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세에 대한 평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소유주가 이 감정평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한에서 이거를 비용을 산정을 해서 다시 제출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말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거에 내 집 마련 힘들겠던 분들이라서 네.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니까 그럼 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불안감으로 이 주택연금에 대한 인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처음에 2007년에 나왔죠.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이 주택연금 처음에 2007년에 나왔을 때는 한 500여 분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후로 매년 증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296분이 이걸 신청을 했고 누적으로 따지니까 한 2만 명. 올해도 계속 더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노후생활자금을 이 주택 가지고. 근데 요즘에 더 요긴한 게요. 부동산이 매매가 상당히 죽었잖아요. 이걸 자기가 팔아서 노후자금을 쓰고 싶어도 적시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네요. 주택금융공사 이걸 신청을 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매년 이 주택 가격에 맞게 연금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주택연금도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죠,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신청자가 연세가 이거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아.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고가 주택은 안 되는 고가 거죠. 주택은 안 된다는 예. 거죠. 이제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연금식으로 지급을 받는 건데 국가가 감정 평가를 박하게 하면 풀리는 돈이 적고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에 예. 힘들게 되는 거고 예. 또 그것을 또 후하게 하면 풀린 돈이 많아지고 그만큼 또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그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 국민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시작하셨군요. 예. 만약에 그럼 집값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돈 다시 토해나라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전혀 그런 일 저희들이 없죠. 그러지는 않고요. 그럼 집값 많이 오르면 손해 아닌가 했더니 차액은 드리죠.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에 올라가면 차액은 돌려드리니까 본인이 받을 이제 주택연금이 궁금하다. 뭐 부담 없이 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조회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세와 뭐 자기가 희망하는 수급 연령 언제부터 나는 한번 신청해봤으면 좋겠다. 종신으로 받을 것인지 뭐 기간을 정해서 받을 것인지 이렇게 딱 하시면은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뭐 1억, 3억, 5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럼 네. 한눈에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개인연금도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이제 주택연금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노후 보장은 이제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2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할 수 있죠.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3년이 초과하게 되면 네. 매매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월
지급금이 이제 정지가 되는데요. 네. 근데 다시 팔면 다시 또 정상적으로 받을 결론적으로는 수 한 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리한 쪽으로 설계가 돼 있죠. 예, 누구한테 유리한 게 중요하죠. 가입자에 가입자인데. 아, 이거는 정말요? 제가 봐도 가입자한테 유력이 돼 있어요. 정말요? 예.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공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라간 것도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족분들에게 그럼 돌려드립니다라고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꼴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 어쩌면 연금 가입자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못 견딜 정도로 가입을 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답변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은 누적이 이만이니까 네. 많이 가입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주택연금 가입하면 받는 동안은 연금 받는 동안은 그 집에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아니 이건 제가 이게 조사했는데요. 이것도 네. 저도 궁금했는데 뭐 역시 대한민국은 그냥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 옮겨도 되는데 단 옮긴 집으로 네. 다시 재산정이 되는 거죠. 금액이. 예, 다시 예, 근데 예. 주의할 점은 옮겼는데 그 집이 기준점이 9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단점인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사태로 감정평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이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데요. 관심을 가질 때만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